황혼의 시계공, 다시 뛰기 시작한 시간. 처음이신가요? 담배 연기와 미지근한 난방 냄새가 뒤섞인 목련 다방의 주황빛.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다가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10만 원 추가하시면 저기 룸에서 저랑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나는 당황해서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일행 있습니다. 아, 그럼 한 명 더 불러드릴까요? 그녀는 능숙하게 되물었지만 저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65. 평생을 종로 귀금속 상가 구석에서 시계 수리공으로 일하며 살았습니다. 65세에 처음 가본 성남 모란시장의 허름한 골목에 있는 목련 다방이었어요. 친구 재석이 방광제로 끌고 온 이곳은 저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이곳이 대체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부터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김민호라고 해요. 종로에서 40년 넘게 시계만 고치며 살았습니다. 오직 돈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 아내 은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병원비로 집까지 팔 뻔했지만 결국 시계의 시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은하의 마지막 순간에도 제 손에는 드라이버가 쥐어 있었습니다. 은하가 떠나자 삶은 통째로 허무해졌습니다. 함께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한 후회만 남았습니다. 집은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나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모를 귀신 같은 삶을 3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 재석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야, 민호야. 너 너무 우울하게 살지 마. 당장 나와서 소주 한잔 하자. 처음엔 귀찮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나섰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운명이었나 봅니다. 전철을 타고 성남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가을 단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은하랑 단풍 구경을 한 번도 못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재석을 만났는데 씩 웃으며 따라와 하더라고요. 도착한 곳이 그 퇴폐적인 분위기의 목련 다방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그냥 들어가 봐. 재석의 말에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에게 말을 건 여인 때문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홀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는 미란 씨가 유독 제 시선에 멈췄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표정은 차가우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녀의 신발이었습니다. 낡은 갈색 로퍼는 뒤꿈치가 완전히 닳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죠. 걸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꼭 우리 은하가 걷던 소리의 메아리 같았습니다. 은하도 신발을 다 떨어질 때까지 신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재석이 그 테이블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미란 씨, 안녕. 재석이 인사했고 미란 씨는 일어나 인사하며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말투는 조선족 억양이었습니다. 재석이 저를 소개했고 미란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종로에서 왔어요. 시계 수리공으로 일했고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미란 씨가 다른 테이블로 가는데
그 낡은 신발 소리가 다시 한번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 불쌍하지? 재석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혼자 한국에 와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 남편이 도망가는 바람에 딸 등록금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게 된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미란 씨가 돌아와 앉았는데 제가 자꾸 낡은 신발을 쳐다보는 걸 눈치채고 슬며시 발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었습니다. 미란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신발이 좀 불편해 보이네요. 제 아내 생각이 나서요. 미란 씨는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졌지만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불쑥 말이 나왔습니다. 신발 하나 사드릴까요? 미란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요? 뭘 원하세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그녀의 극도의 경계심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아무것도 안 바라요. 정말이에요. 그냥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재석은 핑계를 대고 먼저 자리를 떴고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정말 신발만 사주시고 끝인가요? 다른 건 바라지 않으실 거죠? 미란 씨가 재차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제 진심을 느꼈는지 미란 씨는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고맙겠어요. 하지만 비싼 건 안 돼요. 다방에서 나와 근처 신발 가게로 갔습니다. 미란 씨는 가장 싼 3만 원짜리를 가리켰지만 저는 5만 원짜리 흰색 운동화로 정했습니다. 돈을 건네자 미란 씨가 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새 신발을 신고 나온 미란 씨의 얼굴을 보니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하고 벅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란 씨는 새 신발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방으로 돌아가는 길, 미란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옌보에서 5년 전에 왔어요.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요. 딸이 의대생이에요. 23살이고요. 그 말을 할 때 미란 씨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환해졌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요. 3년째 못 봤어요. 돈 벌어서 보내주기 바빠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방에 다시 앉으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저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유방암이었어요. 제가 너무 일만 하느라 아내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지 못했어요.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미란 씨가 안쓰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말동무도 없고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그게 제 일상이었죠. 저도 그래요. 외로움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익숙해져요. 외로움에 익숙해지면 별로 안 아파요. 그 말이 저에게도 콕 박혔습니다. 저 또한 외로움에 익숙해져 당연한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술 취한 남자가 다른 여자분에게 막말을 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조선 종년들아, 돈이나 제대로 벌어.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여자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당장 그 손 놓으세요. 남자가 저에게도 욕을 하더니 이번엔 미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조선족 주제에 뭘 그렇게 점잖은 척해? 분노한 저는 미란 씨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미란 씨 나가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대책 없는 행동이었지만 미란 씨가 무서워 떠는 모습을 보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소리쳤어요. 왜 약한 사람에게 행패를 부립니까? 다방 밖으로 나오니 미란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이제 갈 데 없는데. 미안해요.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주인이 화낼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빚도 있고 미란 씨가 걱정했습니다. 그때 처음 미란 씨에게 빚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빚이요? 500만 원이에요. 다방에서 미리 받은 거예요. 이걸 갚기 전에는 그만둘 수 없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그럼 우선 제 집에서 며칠 있으면서 일자리를 찾아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미란 씨가 그 끔찍한 곳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미란 씨는 너무 큰 돈이라며 거절했지만 저는 괜찮아요. 이 돈은 아내 은하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남겨둔 비상금이에요. 미란 씨가 자유로워진다면 후회하지 않아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신 앞으로 저희 집에서 계속 지내세요. 혼자는 너무 외로워요. 미란 씨가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다음 날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고 다방 주인을 만나 돈을 건넸습니다. 미란 씨 빚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주인이 돈을 받고 영수증을 써주면서 미란 씨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끝냈을 때 미란 씨는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어떻게 갚죠?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요.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제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부터 저희는 진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미란 씨가 아침밥을 해주고 저는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희는 옥상에 올라가 작은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미란 씨는 상추와 고추를 심으며 이렇게 뭔가 살아있는 것을 키우는 게 좋아요.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옥상 평상에 앉아 밤마다 이야기를 나눴고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저 아저씨가 좋아요. 고마워요. 저를 사람 대접해줘서. 저도 미란 씨가 좋아요. 정말 많이 좋아요. 저희는 입맞춤을 했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다방 주인이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며 찾아왔습니다. 미란아, 어디 숨어 있어? 미란 씨는 무서워서 제 뒤에 숨었고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찻집 주인이 화를 내며 비웃었습니다. 이 여자가 계약을 위반했어. 500만 원만 받고 끝날 줄 알았어? 500만 원은 계약금이야. 진짜 빚은 2천만 원이라고.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이건 사기예요. 주인은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월 이자
200만 원에 원금 2천만 원. 못 갚으면 미란 데려간다. 그들이 미란 씨를 끌고 가려 하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돈 대신 갚을 거예요. 시간을 주세요. 한 달만 주세요. 주인이 저를 밀치며 비웃었습니다. 한 달? 이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먼. 내 놈이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한 달 안에 마련해? 내가 가진 거라곤 낡은 시계 부품이나 잔뜩 있는 시계방뿐이잖아. 미란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민호 씨, 제발, 제가 돌아갈게요. 아저씨까지 위험하게 할 순 없어요. 안 돼. 미란 씨는 절대 돌아가지 않아.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인은 턱짓으로 남자들에게 물러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도. 어차피 저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한 달 뒤에 다시 온다. 그때까지 돈 마련 못하면 이 여자랑 내 놈 둘 다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거야. 그들이 떠나자 집안에는 절망감이 감돌았습니다. 미란 씨는 죄송해요, 민호 씨. 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절망했습니다. 2천만 원.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거의 다 썼고 남은 건 종로 시계방의 보증금과 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보증금마저도 당장 빼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 밤새도록 고민했고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은 40년 동안 제 삶의 전부였던 종로 시계방 그리고 그 작업대 위에 놓인 아내 은하가 선물해준 낡은 회중시계였습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 씨에게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란 씨, 제가 평생 일해온 시계방이 있어요. 그 가게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공구들을 팔 겁니다. 제 마지막 재산이에요. 보증금과 장비를 정리하면 2천만 원을 겨우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란 씨가 여기서 웃는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미란 씨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안 돼요. 어떻게 평생의 일터를 팔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은하가 떠나고 나서는 그곳도 무덤 같았어요. 이제는 미란 씨와 함께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죠. 저는 미란 씨의 자유를 지키고 은하에게 해주지 못했던 나중을 위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시간을 담보로 걸기로 한 것입니다.